자,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있는 연구과제 코너인데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시민들과 가까이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역시 두 번째 시간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기초 지원 방안을 연구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최정호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돌봄 경험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가족돌봄 청소년 그리고 청년 기초 지원 연구 방안 함께 해주실 텐데, 오늘은 이제 돌봄 경험을 이 공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네. 아이 청년들의. 네. 자, 국내 정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갈까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네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 정책이 좋은 게 사실은 많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정책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네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한 발현에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있었고요. 올해는 시범 사업이지만 청년 미래센터가 생기면서 네.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대상들을 위한 일부 사업들이 있었고, 또 민간 단체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이제 제도권 안으로 좀 끌고 오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지자체별로 국가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비교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비교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들이 일부 있었고, 네. 그 대상들이 약간은 상이하지만 그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대상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사실 이러한 어떤 비용으로 금전 형태로 진행되는 복지 형태들은 일부 어떤 이중적인 형태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돌봄 대상자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음. 입장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어떤 그 계층, 네.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의 대상으로 맞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제 제도들이 이제 받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제 약간의 맞춤형, 흔히 네. 말하는 맞춤형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마련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빈약한 모습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어려움 안에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정책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무조건 풍족하고 여유 있게 도와주는 거 누구나 다 뭐 주는 받는 모든 분들이 좋겠지만, 그 예산 문제가 항상 수반이 되다 보니 네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면 좋은 계획이 있어도 지원이 골고루 되지를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가 그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네네. 드러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제도들이 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 하나의 이제 트랙이 있고, 그 트랙 외에 놓여져 있는 대상들에게는 이제 적합한 형태의 제도가 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의 가장 초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과 청년이라고 하는 그 주체에서 어떻게 그들을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 일상적인 돌봄으로 이제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이 그동안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 영역을 채워주는 어떤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프로그램에 청년 미래 센터라고 그 청년들을 돌봄을 하는 그런 관계자가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 돌봄을 하면서 본인이 치유하지 못한 아픔들을 이제 본인이 치료하라고 이런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청년기, 청소년기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들, 네. 뭐 음주나 뭐 담배 이런 거는 빼고, 네. 유흥은 빼고 네. 모든 것들 다 지원을 해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항목이라는 게 네, 네. 그 수시로 좀 이렇게 변동을 주거나 네. 또는 앞으로 이 세상이 급변하니까 네.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러는 어떤 변동폭 같은 건 있습니까? 딱 고착돼 있으면은 지원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금전 형태의 어떤 서비스 지원들이 네,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바우처 사업처럼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네, 과정들이 네. 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정부 체계 안에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그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좀 넓힐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의 좀 유용성이라든가 활용성에 대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그 대상자들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들의 그 경험담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네네. 청년, 청소년들의 경험담. 네.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던가요? 만나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본연 개인의 위치에서 내가 이 돌봄을 행위하면서 네.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청소년과 청소년의 시기에 이 돌봄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면 개인이 소모되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역할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돌봄을 행위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은 사실은 돌봄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질병으로 아니면 장애로 경제 활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대상의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이제 대상들이 가족 내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본인이 일반적인 삶에서 갑자기 큰 변곡점이 생기면서 변화를 크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큰 어른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뭔가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그 삶의 안에서 뭔가를 해 나가는 방식들이 성인보다 굉장히 더딜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만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이 일반 성인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돌봄에 어떤 매몰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집중되다 보니까 본인의 삶을 찾아갈 수가 없고 네. 정보도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갖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돌봄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돌봄에서 벗어난다는 건 두 가지 패턴이 이제 발생이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돌봄에서 아예 이제 소멸되는 그런 네, 과정들이 네, 네. 있어야지만 돌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또 굉장히 공허함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돌봄을 행위하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에 대한 수고스러움들이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베푸는 그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공허함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돌봄의 시작 전 그리고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돌봄이 종료됐을 때 이후에 어떤 돌봄이라는 한 체계 안에서의 나타나는 어려움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 안에서 그 시기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 돌봄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만약에 그것들이 드러났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서 그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찾지 못할 경우에는 네. 깊숙하게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청소년들이 그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로나 진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없고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못 받는 방식으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놓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시기가 종료가 됐을 때
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문제점을 다 네. 갖고 있는 것이 돌봄 청년과 청소년의 어떤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거리에 그건 넣지를 않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복귀도 사실은 문제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정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나 뭐 청년미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의 연령대를 좀 확대하고 넓히는 과정들이 이 종료의 시점이 좀 모호한 거예요. 네네. 내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뭐 34세까지다. 어떤 대상이 뭐 39세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에 더 돌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돌봄이 이루어진다 끝나게 되면 이분들에게 한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돌봄 종료 이후에 음. 삶도 우리는 걱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돌봄이 막 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뭔가를 좀 더 지원해주거나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어떤 돌봄의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경험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진입 단계의 어떤 막 그 황당하고 당황하고 네. 어려움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종료돼서 사회를 복귀할 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탈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이 돌봄을 하다 보면 사회와 단절돼 있는 거나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보가 좀 늦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네. 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의 어려움 네. 어떤 것들을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네.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 내에서는 네네. 사실 어려움을 토론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움을 네.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이제 경증이거나 네. 아니면 돌봄의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일부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었는데 반면에 정말 어려운 여건 안에서 돌봄을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 시간에도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종료 이후에는 사실은 다 이제 돌봄에서 벗어나는 상황인데 그 돌봄 이후에 사실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누군가는 다 이제 종료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봉착할 텐데 그럴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직장을 옮길 때도 약간의 어떤 그 휴직이 동안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돌봄도 마찬가지로 종료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아니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네. 경력 단절도 참 걱정거리 중에 하나긴 하겠네요. 네. 그분들에게는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경력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네. 모습이었는데 경력을 아예 생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경력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업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진학이나 진로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별로 진학을 하는 준비 과정이 있고 또 어떤 취업이라든가 진로를 확장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대상자들에게는 사실 그 시기를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맞아요. 발생이 돼요. 네네. 그럴 경우에 어느 시기든지 진입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돌봄을 수행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경력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경력을 좀 생성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배분하는 관계를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분들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어떤 뭐 취업을 어떤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해야 될 게 너무 우리 박사님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가족 돌봄 청년들의 경우는 어려운 현실은 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인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이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적인 근거가 좀 마련될 필요가 네. 있고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좀 고부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그렇겠네요.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좀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의 어떤 폭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어떤 대상들을 좀 정확하게 두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도 있고 사실 지자체 역할도 있는데 지자체가 어떤 지역 현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 내에 굉장히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고 민간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돌봄이라는 영역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럼요. 모시거나 네네. 아니면 시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놨는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청년으로 좀 옮겨갔다고 생각되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 영역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생활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그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사실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개인의 돌봄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돌봄의 영역으로 좀 더 옮겨가야 되고 네. 특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 곳곳 모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들만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자체별로 빈부의 차가 또 지원의 차이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은 뭐 경제력이 좀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은 비교적 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가장 좀 잘 이루어지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과 이제 광주광역시인데요. 네. 이 두 곳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규모를 좀 추정하고 추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들을 좀 인큐베이팅 형태로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네. 워낙에 이제 숫자적인 면 아니면 어떤 그 관계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어 있는데 이게 2, 3년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발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시기가 됐고 인천의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청년미래센터가 전국에 4군데밖에 없는데 인천에 있죠. 예, 그곳에 이제 하나를 이제 저희가 좀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네.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방자치단체 이곳 네. 인천도 네, 허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청년은 이제 허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청년들이 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이 시기에 네, 돌봄을 하고 있다는 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낭비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좀 어떤 법률이 잘 제정이 되고 정비가 돼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지원이 돼서 독립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마무리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 지금 구성원으로서 정확한 일들과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인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반 시민으로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와 어떤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천이 조금 더 강하고 네,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줘 주신 건데요. 발굴과 지원 정책의 강화, 네,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청년 돌봄자들에 대한 환경 개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로 또 연구의 말미를 장식하시겠습니까?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발굴의 과정들 그리고 각각의 어려움들을 좀 정책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음. 전달해 드리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갖도록 박사님이 하겠습니다. 제안한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봄 청년 청소년에 대한 얘기 인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의 최정호 선임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